오늘 아침에 CME 패드워치 보니까 80%가 넘대요. 기준금리 네, 12월 달에 86%네요. 인하로 가는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워낙 갑자기 뭐 거꾸로 갔던 게 이제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확 가는 상황이어서 이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네, 몇 주 전에 파월 의장이 뭐 12월 금리 인하 결정된 바가 글쎄.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좀 주가도 내리고 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쭈그러들었죠.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뭐 연준 인사들이 매파 비둘기 서로 나와서 제각각 발언을 하면서 서서히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고요. 네, 최근에는 엊그제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차기 연준 의장이 케빈 헤셋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죠. 그렇죠. 뭐 아주 측근의 예, 측근이죠. 그래서 네. 측근이 지명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사실 뭐 주가가 조금 뭐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뭐 춤을 추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핑계거리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높아지니까 연준에 기대게 되고 자연스럽게 뭐 PR이 높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 금리를 내려줘야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또 시장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 지금 빅테크 특히 M7 PR이 지금 조금 내려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조정으로 그래도 네. 29배거든요. IT 업종 S&P 500 PR이 29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뭐 조금 낮지만 22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PR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몸을 기대는 그러한 양상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인하가 안 되더라도 6주 후, 뭐 지금부터는 7주 후가 되겠네요. 1월? 네, 1월에 네. 금리 인하는 뭐 거의 확실하고요. 그러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12월 인하를 안 한다 해서 조금 그렇게 큰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은 그런 거죠. 지금 뭐 12월 금리를 내리면서 아마도 다음번부터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깐깐한 기준으로 할 거다. 아마 그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12월에 만약 금리를 내린다고 예, 내리면서 뭐 소위 매파적 인하죠. 내려줄게. 하지만 앞으로는 좀 굉장히 엄격한 기준, 즉 고용 시장이 더 식어야 내릴 거야. 라는 표현을 아마 문구라든지 성명서라든지 아니면 파월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동결이든 인하든 뭐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연준 FOMC 위원회 자체가 지금 5대5 정도인데 파월 의장과 지금 제퍼슨 부의장은 뭐 좀 중립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월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지금 5대5에서 이제 7대5가 되는 거죠. 제퍼슨 부의장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이 인하로 가느냐 동결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박사님의 생각은 인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설사 동결이 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곧바로 1월에 또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좀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이제 쪼개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헤셋이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다. 그러면은 파월의 레임덕은 바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가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되게 깐깐하게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약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백악관에서는 케빈 헤셋을 한번 언론에 띄웠을 거예요. 에드벌룬을 띄워서 시장의 반응을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좀 마구잡이식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금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란 같은 사람이 네, 오히려 뭐 금리를 인하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달러는 폭락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빈 헤셋을 슬쩍
뭐 이렇게 언론에 흘렸는데 조금 달러는 안정되고 또 시장 금리는 4% 밑으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캐비넷셋에 대해서 일단 합격점을 준 거죠. 비교적 뭐 우호적이다. 하루 네. 이틀 반응이지만 네네네. 하지만 뭐 아마 캐비넷셋이 지명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캐비넷셋이 거시 상황을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내릴 수 있을까 금리를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란 위원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식의 결정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그래서 뭐 당신을 임명했어 이렇게 되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은 뭐 지금 뭐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올려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믿는 사람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캐비넷셋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캐비넷셋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상 정작 그 자리에 가면 네, 그리고 12명의 연준위원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결국엔. 네, 그 반대파를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논리에서 밀리거나 그런 리더십이 없으면 리더십이 없으면 그게 이제 말빨이 안 먹히면 결국에는 논리가 없으면 그거는 뭐 바로 연준 의장 되자마자 오히려 신임 연준 의장의 리더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비넷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합의제 어떤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기관과 이제 혼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이제 행정부 같은 기관하고의 차이가 이런 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연준도 그렇고 사실 금통위도 결국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의견이 한쪽으로 조율이 돼서 가야 되는 그런 데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금리 결정과 같은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합의제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두 자릿수 이상의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이유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건 이제 이 고용시장 문제입니다. 셧다운 때문에 고용 지표에 대한 이 수집 또 이거에 대한 분석, 뭐 발표 등등 이런 기본적인 루틴들이 좀 다 깨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뭐 것도 상당히 올드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어떤 이를테면 12월 달에 FOMC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이를테면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루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제대로 된 고용 지표는 11월 고용 지표가 될 텐데 그거는 연준 회의 12월 10일 이후에 나오고요. 18일인가. 네, 그래서 그 전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뭐 조각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그리고 엊그제 나온 이제 베이지북에서 우리 간접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미국 전체 고용 시장 12개 관할 지역 안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고용이 좀 식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예.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 K자 경기를 언급했죠. 베이지북에서. 그리고 고용 시장이 해고도 적고 좀 고용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업들이 별로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이 식고 있다. 때마침 뭐 주간 발표되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 주간 단위로는 21만 6천 건인가요? 6천 건이 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2주 연속이라는 것은 이제 직업을 갖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은 그런 거, 그때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거죠, 고용에. 그래서 당장 뭐 이렇게 직업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196만 건, 7천 건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지만 예. 2주 연속은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2주 연속을 뭐 연준위원들이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예. 이게 찐 고용 사정이니까요. 예. 그래서 베이지북과 2주 연속 지금 2주 연속 그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대 건수는 196만 건, 팬데믹 이전에는 보통 거의 300만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절대 수치로 보면 뭐 금리를 지금 다급히 내려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고용시장이 나쁜 건 아니다. 네, 역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도 경기 침체가 안 와서 그런 사실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장은 사실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고용시장은 좋고 이런 그 모순된 조합을 지금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야지. 네. 주시장이 좋은 쪽으로만 무조건 다. 네, 그런 조합을 원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고용시장은 조금씩은 식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의 상황보다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연준이 금리를 정말 이거는 내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도는 또 아니고. 그런 정도는 아니죠. 약간 불안하지만 그런 애매한 상황. 그런 경기는 골디락스고 물가는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뭐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그야말로 좀 유동적인 그런 거시 환경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마 연준 위원들도 최근 데이터가 없어서 뭐 이런 뭐 기타 지표들을 참고했을 때 아마 뭐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반반인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지난번에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 3.0%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번 정도 25bp씩 더 내려도 연준 위원들이 뭐 또는 파월 의장이 크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는 네. 수준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에 금리 결정은 그런 전반적인 뭐 데이터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때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연준은 뭐 자신들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듀얼 맨데이트잖아요. 예. 고용과 물가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금 4%의 예. 기준금리라는 게 경기에 그렇게 제약적인 수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부양적인 수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의 중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갖느냐에 따라서 뭐 한 25bp 내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죠. 글쎄, 예. 네. 그리고 뭐 고용이 뭐 1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식고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맞지만, 네, 예,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예. 내리는 게 그렇게 아주 버거운 그러한 거시 환경은 절대 아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12월 1일부터 QT 연준이 네. 중단합니다. TJ 잔고가 뭐 좀 줄다가 다시 뭐 좀 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기조는 계속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는 거고 연준도 좀 그런 행보에 뭐 이제 발을 맞추는 것 같고 캐비넷에 대해서 떠보는 거든 진짜든 간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 사람도 시장에 돈을 푸는 데 대해서는 역시 지지하는 사람일 거다라는 판단 때문일 거라는 건데 이 유동성 쪽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전체적인 유동성은 뭐 지금 조심스럽게 늘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뭐 총통화 M2를 기준으로 보는데 경제 성장 기조에 비해서 많이 풀면 과잉 유동성이고 과잉이고, 네. 적게 풀면 이제 조금 유동성 관리를 깐깐하게 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사실은 한국보다는 조금 깐깐하게 그런 풀고 거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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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네. 오히려 M2 증가율이 미국보다 훨씬 지금 높더라고요. 네. 높은 상황인데다가 네. 이제 재정 지출도 지금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지금 QT 12월 1일부터 중단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셧다운으로 지금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갔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이 조금 꼬여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월말 또 12월 초부터는 조금 정상화, 셧다운 이전으로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의 조금 단기 유동성 상황은 우호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누적 매도 규모가 뭐 한 절반 가까이 한 6조 원 넘었다가 4조 원대, 3조 원대 후반으로 좀 줄었다는 얘기도. 오늘은 외국인이 좀 선물 다 팔긴 합니다만 요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현물도 조금 사려나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고 선물은 계속 좀 사는 추세였고 그래서 등등등 해서 보니까 결국 이제 이 환율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라 외국인 수급 문제가. 환율이 좀 1,460원대 중반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아직은 높긴 한데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환율을 어쨌든 좀 낮추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서학개미가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시간상 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쪽에 뭐 외국인 수급이나 전반적인 증시 주변의 유동성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보면 될까요? 네, 사실 뭐 외국인들이 키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외국인들의 키는 뭐 좀 단기적으로는 사실 전체적인 글로벌 위험 자산,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증시 기조가 중요한 거죠. 뭐 12월에 산타랠리가 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순매수세로 전환될 것 같고요. 글쎄요. 전환됐을 때 오히려 지금은 들어와 가지고 조금 그 원화에 오히려 원화 안정에 외국인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기조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환해지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들어올 때 환율이 오히려 약하는 그런 올라갈 수 뭐 있다.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해지를 많이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꼭 외국인 매수 이퀄 환율 안정 이렇게 볼 수만은 없고요. 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달러가 조금 100을 넘다가 다시 또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고 그 배경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각국의 금리 차가 조금 좁혀질 것 같다. 내년 중반까지. 네. 이런 아주 중요한 펀더멘탈의 환율을 움직이는 펀더멘탈이 슈퍼달러 강세를 지금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도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현재 환율이 조금 고점이 아닐까. 특히 계절적으로 12월은 좀 수출이 괜찮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외화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의 특별한 펀더멘탈 변화가 없습니다. 즉 전체적인 환율 시장에 밑에 깔려 있는 펀더멘탈에 우리나라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라든지 다만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환율을 뭐 고환율로 지금 1,500원을 넘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WBGI 그거 채권 되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1.8%, 2027년 1.9%, 그러니까 계속 좋아진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거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환율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외화벌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거의 고점에 좀 이제 와닿다라고, 그러니까 더 상방보다는 이제는 하향 안정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